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 만나네요. 비니의 역사교실 18번 학습지 대한민국 정부수립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학습지를 학교에서 받았을 건데요. 이걸 끝내시고요. 진도가 17번 하는 반도 있을 건데 일단 뭐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18번부터 한번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유튜브에 올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반에서 막 선생님 재생 목록 막 보면서 막 뒤지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좋아요, 구독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재생 목록도 마음대로 보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가 통치 조직을 말합니다. 몇 년에 수립됐나요?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됐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공식 영어 명칭이 뭘까요? 대한민국의 영어 명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인데 여기서 이 리퍼블릭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네, 리퍼블릭이란 것은 바로 공화국을 말합니다. 자, 공화국이란 무엇일까인데 공화국의 반대말로는 군주제라는 것이 있어. 자, 군주제라는 거는 이거는 왕이 있다는 건데요. 군주에는 입헌 군주제와 전제 군주제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은 왕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대표를 어떻게 되느냐? 왕의 아들이면은 왕이 되는 거죠. 근데 공화국은 그럼 대표를 어떻게 하느냐?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국가 형태를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공화국의 비슷한 말로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우리가 학습지를 보면은 역대 대통령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왜 윤석열은 없나요? 이러는데 윤석열 대통령 앞에 역대 대통령들을 들고 왔는데 여러분이 아마 앞에 대통령들은 알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는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앞에 대통령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살아가려면 상식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 잠깐 멈춰보고 이 대통령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여러분 저거 쓸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은 총 몇 명 있을까요? 문재인까지 12명이죠. 그럼 윤석열은 13번째 대통령인데 근데 여러분 윤석열은 대통령은 20대 대통령입니다. 왜 사람은 13명인데 대통령은 20대 대통령일까? 왜냐? 한 명인 대통령이 몇 번을 더하기도 했거든요. 보면은 1, 2, 3, 5, 6, 7, 8, 9, 11, 12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리고 혹시 뭐 몇 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이런 공화국 얘기 들어보셨어요? 대통령이 13명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를 13공화국이라고 불릴까요? 너무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대통령이 바뀌면은 공화국이 바뀌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헌법과 정부를 뽑는 체제 변화가 바뀔 때 그것을 공화국이 바뀐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승만 때 1공화국, 그 다음에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이제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4대부터는 2공화국. 그리고 박정희 때는 여러 번 바꿨죠. 여러분 유신체제, 독재체제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3공화국, 4공화국. 그리고 여러분 전두환 때가 5공화국입니다. 왜냐? 대통령 체제가 또 바뀌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1987년 6월 항쟁, 영화도 있었죠. 1987. 자, 6월 항쟁으로 전두환 정부가 무너지게 되고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대통령 뽑는 방식이 정착되게 됐는데 그게 13대 노태우부터고 그 이후로 제6공화국이라고 불립니다. 자, 노태우 대통령부터 쭉 대통령 뽑는 방식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6공화국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순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5년간의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역사적인 광복을 맞았지만 꿈에 그리던 장밋빛 미래의 모습은 아니었죠. 남쪽은 미국, 북한은 소련이 들어오면서 냉전과 이념 갈등으로 서로 막 이런 갈등으로 이어진 역사를 살펴보았어요. 이때 여운형과 김구도 암살되었죠. 그리고 결국 이승만이 정읍 발언으로 말했던 단독정부가 결국은 실현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갈라진 북한과의 분단이 지금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엔 소총회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정부를 수립하라는 결정에 따라서 결국 남한에서 단독 선거를 하게 돼요. 단독 선거 날짜는 바로 5월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10 총선거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사건으로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일어났어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한다는데 그쪽에 반대하는 시위에 사회주의자들이 끼어 있었거든요. 근데 정부에는 이거는 빨갱이들의 폭동이다라고 하면서 죄 없는 제주도민 약 3만 명을 학살한 사건이 제주 4.3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50 총선거를 한번 포스터를 한번 볼게요. 총선거 5월 10일 기권은 국민의 수치, 투표는 애국민의 의무. 총선거로 독립문은 열린다. 여러분, 선생님은 성인이 되고부터 선거권을 가지고부터 선거에 대해서 기권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의무니까요, 그쵸?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기 바래요. 자, 여러분, 총선 있고 대선이 있어요. 자, 대선은 우리 최근 5월달에 있었죠. 대선은 뭘까요? 네, 대선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총선은 그러면은 무엇을 뽑는 선거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예요. 자, 그러면은 국회의원 선거에 당시 5월 10일 날, 48년 5월 10일 날 있었던 모습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당시 현장의 사진을 들고 왔는데 여러분은 이 현장의 사진을 보고 뭔가 특징을 한번 찾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교실에 있었으면 말할 친구들이 보이는데 일단 여성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칸막이가 쳐져 있습니다. 비밀 투표인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비밀로 넣고 있죠, 접어서.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고 뭔가 할아버지들도 보이고 청년들도 보이고 해요. 이 어린아이들은 따라온 거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남루한 복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봐서는 재산에 뭐 잘 사는 사람만 투표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정리해보자면은 선거권은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부여가 됩니다. 모든 국민에게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에 의해서 이제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자, 최초의 민주적 선거였고요. 21세 이상의 남녀 보통 선거가 이어집니다. 자, 국회의원을 뽑았고요. 임기 2년, 198명을 선출합니다. 선거율은 무려 95%였어요. 다시는 깰 수 없는 투표율이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먼저 학습지 먼저 정리하고 가볼게요. 자, 5월 10일 총선거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에 의해서 뭐를 선출한다?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국회의원에 나간 사람들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들은 중도파, 김구, 김규식, 남북 협상파들이었죠. 그 다음에 단독 정부에 반대한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들은 우파, 우익들이 되게 많아서 우익들이 대거 당선했대요. 자, 그러면은 아까 임기가 2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임기는 왜 2년이냐? 여러분 보통 국회의원은 임기가 몇 년이죠? 네, 4년입니다. 근데 임기가 2년이다. 그 다음에 총 200석이었는데 200석에서 남한에서만 200석이었는데 아까 말했던 제주 4.3 사건으로 두석은 제주도 지금 3만 명이 학살되는데 선거할 정신이 어딨어요. 그래서 두석은 빼고 198석으로 지금 이제 됩니다. 자, 국회의원인데요. 여러분 국회의원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임기가 2년일까 볼게요. 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죠. 그것을 입법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뭐 하느냐?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이 모인 국회를 제헌국회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제헌이란 말은 제헌절 알죠? 제헌절처럼 만들다 법헌 해가지고 헌법을 제정한 국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국회의원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헌법을 만들고 헌법만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호도 결정합니다. 많은 것을 만들어야 했죠. 그래서 이 제헌국회의 국회의원들은 목적성을 들고 있기 때문에 임기가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 선거를 통해 선출된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 주권에 기반한 제헌헌법을 제정해서 선포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제헌절인 1948년 7월 17일입니다. 자, 여기서 제헌이라는 것은 제정하다, 뭐를? 법을 제정하다. 법을 제정한 국회라서 임기는 2년이었다. 자, 여러분 이게 당시 제헌 국회의원들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헌법을 제정했다는 당시 신문 기사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당시 헌법,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제헌 헌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조 2조. 이건 굉장히 유명한 법 구절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살면서 참 많이 볼 구절입니다. 이게 제헌 국회의원들이 만든 구절이에요. 그러면은 53조, 55조를 쌤이 읽어볼게요.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서 각각 선거한다.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로 당선을 결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단 재선에 임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86조는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 그 다음에 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봉기, 전기, 수리 이런 것들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101조 국회는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 지금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주요 산업의 국유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건국강령 3군주의 기억하나요? 조소왕이 작성한 건국강령의 3군주의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53조, 55조를 볼 건데 여기서 지금과 다른 특징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과는 다른 모습. 네, 부통령이 있죠. 그 다음에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서 선거한대요. 대통령을 뽑는데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뽑는다. 그쵸? 그 다음에 지금과 다른 모습. 임기는 4년. 지금 임기는 5년이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대요. 우리는 5년 단임인데 4년 1차 중임에서 총 8년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헌헌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학습지가 쌤이 지금 없네요. 자, 그러면은 제헌헌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을 쌤이 한번 볼게요. 자, 내용 3권 분립과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한다. 얘들아 밑줄 한번 그어볼래? 국회에서 선출. 자, 국회에서 선출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투표한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 거죠. 그러면은 직접 선거하는 게 아니라 뭘까요? 간접 선거하고 있죠. 이것을 바로 간선제라고 합니다. 간선제 여러분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가로에. 자, 간선제라는 거는 간접 선거인데 자, 이거는 반대말로는 국민이 선거하는 거는 직선제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했죠. 그러면서 농지개혁, 반민족행위 처벌 등의 내용도 규정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내각을 구성하는데요. 제헌국회는 헌법에 따라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누구를 뽑느냐? 바로 이승만을 국회에서 선거합니다. 선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통령도 있었는데요. 부통령은 이시영이 선출됩니다. 여러분 이시영 혹시 이름 기억하나요? 이회영의 육형제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이 전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에 나선 육형제들인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시영 이분은 이제 광복 이후에 부통령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내각 구성을 완료하면서 1945년 8월 15일 정부가 드디어 수립됩니다. 자, 어쨌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앞장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는데 이번에는 뒷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장밋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너무도 가난한 나라. 그 다음에 좌파와 우파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고 결국에는 전쟁까지 터지게 되죠. 이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우리 경제 성장도 문제였지만 당시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최우선의 과제는 어떻게 식민지 시절에 남은 것들을 제거하느냐였어요. 식민지 시설을 청산한다는 것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친일파가 떠오르지 않나요?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 협력하던 이 반역자들, 매국노들, 우리 학교에도 매국노들 많죠? 이 매국노들, 나쁜 짓을 하던 이 친일파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그 다음 여러분 35년간 농민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땅 뺏기고 쌀 뺏기고 나중에는 30년에는 전쟁에 나가야 되고 공출, 배급 기억나시죠? 이 농민들이 바라는 거는 제일 바라던 것은 바로 내 땅이었어요. 농사 지을 내 땅.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이제 새로 만든 정부가 해결할 과제였죠. 자 그러면은 식민지 잔재 청산을 위한 노력의 생각 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소학교 졸업 후 진학을 포기했던 외동딸을 오라비와 함께 대구 보육원에 보내서 중학교를 졸업시킨 일. 막내가 중학교 등록금을 못 내서 졸업 못하고 1년 동안 낭사지는 일 등을 생각하면 무언가 억울한 생각이 든다. 잘못된 세월 탓으로 돌려버리기엔 너무 어이가 없다. 부모가 되어 남겨준 것 하나 없는데도 남 앞에 비굴함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래도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 대한 긍지가 그들 피 속에 자존심으로 살아있구나 싶다. 자 이상용은 3대에 걸쳐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10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용의 손자 며느리는 가난으로 자식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것을 억울해하였습니다. 광복 이후 산발로선 이남에서는 친일파 자손은 떵떵거리며 살아도 독립운동가 자손은 가난을 면치 못한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말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거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촬영했던 건데요. 자 한쪽은 친일파 자손의 집이었고요. 한쪽은 독립운동가 자손, 후손의 집입니다.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독립운동가 후손은 가난에 찌들고 친일파는 떵떵한 것은 이거는 불공정하다. 친일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광복절 경축식의 기념사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자 이런 말이 왜 나왔느냐. 이거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고 월평균소득을 계산해보니까 200만 원 이하 버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73%예요. 왜냐? 계속 가난이 대물림 되는 거죠. 독립운동한다고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독립운동한다고 재산을 탕진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대를 이어서 가난에 찌들게 살게 되는. 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들이 지켜낸 나라, 그들을 지키지 않은 나라. 자 이거는 왜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가가 명예롭게 취급받지 못하고 왜 이런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드는지 이걸 한번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행평가로 알아봤는데 우리 반민족 행위자 이걸 볼게요.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그 다음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자,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이를 지휘한 자, 밀정행위한 자.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창씨 개명하고 일본말 쓰고 일하고 세금 냈던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부르지 않죠. 자기 한 몸 출세하기 위해 동족을 죽이거나 괴롭히며 적극적인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을 우리는 친일파라고 규정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떠오를까요? 네, 을사오적의 이완용이 떠오르지 않나요? 자, 여기 이완용 여기 이렇게 있죠. 시급한 과제입니다만 사실 그동안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친일파 이완용의 재산은 그 땅만 해도 한 2,200만 제곱미터가 넘는데 지금까지 국가가 소송으로 돌려받은 건 0.05%에 불과합니다. 3년 전에 저희 SBS 마부작팀 팀이 이완용의 숨겨진 땅을 새로 찾았었는데 최근 법무부가 그 땅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권영인 기자. 친일파 이완용이 경기도 용인 일대에서 보유했던 토지는 약 16만 제곱미터입니다. 그 양반들이 세력이 아주 대단하셨다고 그러고 얘기 들어보니까 뭐 무섭겠다는 세도가 워낙 좋아가지고 1970년대 이완용의 후손들이 이를 다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3년 전 이완용의 후손들이 계속 대물림 해온 땅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SBS는 경기도 용인에서 친일파 이완용의 증손자 이름으로 된 땅 2필지를 찾아냈습니다. 면적은 500제곱미터 정도입니다. 쓸모없는 야산 같지만 최근 주변으로 개발이 한창입니다. 이완용 내 땅이 있었다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 여러분 이까지만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완용의 땅은 팔아도 나오고 하죠. 그만큼 우리 식민지 시대에 우리 민족을 괴롭히면서 돈을 더 늘려나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완용과 관련된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이완용 말고도 뭐 다양한 친일파들이 많았습니다. 보면은 우리 암살 영화에 나왔던 이정재가 연기했던 역할도 독립운동가를 팔아넘긴 역할을 했고요. 실제로 독립운동가를 고문했던 사람이 우리가 저번에 확인했던 노덕술이죠. 고문 귀신으로 불렸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 내내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고문을 했지만 광복 이후에도 그대로 경찰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문을 하는데 이제 그 다음 고문하는 사람들은 이제 바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빨갱이인 거죠.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고문하는데 여기에 광복 이후에 노덕술에게 고문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의열단 김원봉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35년간 내 목숨을 바쳐가면서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독립투사, 독립운동가인 김원봉을 일제강점기 내내 편하게 독립운동을 고문하고 팔아넘긴 이런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고문하고 뺨을 때렸어요. 그 이유는 너 빨갱이지 라는 거였던 거예요. 김원봉은 이 노덕술에게 뺨을 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날 펑펑 울었다 그래요. 그러고 얼마 안 가서 바로 북으로 넘어가는데요. 나는 남한에서 살 자신이 없다 라는 이유였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김원봉을 북한으로 넘어갔다라고 해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다라고 보는데 그걸 과연 진짜 제발로 자진해서 넘어간 걸까? 혹시 남한에서 쫓아낸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도 확인했던 징병제 감격했다는 김환란 기억하죠? 우리도 남편을 아들을 보낼 수 있다니 너무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친일파들을 이제는 청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복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이라는 재헌헌법의 헌법 규정에 따라 가지고 친일파들을 잡아가둘 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위원회가 바로 반민특위입니다. 자, 반민특위가 했던 활동은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보이죠? 끌려가는 거. 자, 주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선정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조사하고 체포하는 역할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조사하고 체포를 했으니까 이제 재판을 통해서 기소해서 형벌을 주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찾아서 기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실제로 법을 집행하려 할 때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반민특위 활동이 이제 반민특위가 어떻게 했는지 암살 영화 속에 나오거든요. 쌤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유명한 명장면입니다. 거기 1949년 9월 27일 반민족행위처벌법 위반 피고 사건 심리를 개회합니다. 검사 측 발언하세요. 홍 검사는 피고인을 반민법 사조상 밀정 혐의, 자조 육한, 궁경 또는 관리로서 일제치하 악질적 행위로 민족에 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합니다. 피고인 성명, 연령, 신분 말씀하세요. 62세 염석진, 현재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피고인 개인적으로 반민법이 개시된 소감은 어떠합니까? 역사적으로나 민족 정기를 생각할 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투서 한 장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독립운동 외에는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홍 검사는 피고인이 1933년 강인구 카우보치 마모루 암살 사건 당시 상해에서 파견된 독립군 셋의 정보를 일본에 넘긴 혐의를 입증할 증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증인 입장시키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에 담배 끄세요. 이거 못 입어요. 다음 재판부터는 방청객 입장 금지입니다. 내 몸속에 일본 놈들의 총알이 6개나 박혀 있습니다. 1921년 경성에서 테라우치 총독가 암살 때 총 맞은 자리입니다. 구멍이 2개지요. 여긴 22년 상해 황포탄에서 27년 하바로프스크에서 32년 이찌고 폭파 사건인데, 그리고 이 심장 옆은 33년에 내가 동지 셋을 팔았다고 하셨는데 그 친구들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그 젊은 청춘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보냈는지. 그건 죽음을 불사하는 한전의 걸음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영화 암살의 아주 명장면이었죠. 구멍이 3개지요. 이건데. 자, 여러분, 우리 영화 속에서는 단순히 봤던 게 보면은 반민특위 법정이 돼 있고요. 반민특위에서 잡아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이 검사 측에서는 지금 증인이 없어가지고 못 불러온 상황이었어요. 이건 영화 속에서 미리 제거를 한 상황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반민특위는 기소를 해가지고 처벌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승만 정부가 반민특위 활동을 극심하게 방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경찰을 이용해서 반민특위 일하는데 습격하고, 그 다음에 반민특위 위원회 위원들이 빨갱이다 라고 하면서 쫓아내고 협박하고.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왜 정부에서 방해를 할까? 그 답은 바로 이승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은 일제강점기 내내 미국에서 활동했어요. 근데 광복되고 나서 이승만이 귀국하고 나니까 이승만에 대한 인지도는 거의 없었어요. 여운형이 더 유명했지 이승만은 크게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정치 기반이 없는 것이었어요. 정치 기반, 내 정치 지지자들이 없다 보니까 이승만은 숨죽이고 있던 친일파 손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 친일파 입장에 생각해보면은 나 완전 망했네, 나 뭐 됐네 라고 하는데, 유력 대선 주자가 들어와가지고 야 나랑 같이 일해볼래? 하니까 네, 예썰, 충성 하면서 충성을 바치게 된 거예요. 특히 친일파, 그 중에서 경찰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친일파 청사를 한다고 하면은 자신의 지지 기반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방해 공작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반민특위는 약 600명의 친일파를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은 이 중 221명을 이제 이렇게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법이 집행된 사람은 41명이었어요. 자, 41명은 이게 이제 구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무죄가 뜨고 이제 나중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즉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승만 정부 때 단 한 명의 친일파도 처단되지 않는 거예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힘들게 살아갈 때 친일파 그 손들은 일본의 민족을 팔아남겨 번 돈으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아갔던 거죠. 자, 반민특위 위원들을 오히려 구속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공산당과 내통한죄. 자, 위원회가 구속되니까 결국 반민특위도 해체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이 반민특위 해체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풀려나는 장면, 기소됐지만 풀려나는 장면을 또 한번 영상으로 볼게요. 육항에 대해 피고인 염석진에 대한 공소는 증거 불충분으로 취하한다.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반민특위는 흐지부지 되었고 나의 재판은 증거 불충분으로 끝이 났다. 나는 끝까지 살아남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호?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말을 듣겠나? 16년 전이고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실제로 처벌받지 못한 친일파를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빚어낸 결말이었죠. 영화의 결말. 이걸 보면서 약간 그래도 속 시원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실은 속 시원하지 않습니다. 사이다가 아니라 고구마가 되는데요. 우리 한번 북한에 대해 이거를 피고인 정리해 염석진에 볼게요. 대한 공소는 자, 근데 여러분 반면에 독일 한번 볼게요. 독일은 나치의 부역자, 나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의 처벌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처벌 대상 우리는 7,000명, 숙청 대상이 200만 명이었는데 프랑스만 봐도 우리는 실제형 집행이 한 명도 없었는데 사형 집행만 3,800명이었어요. 거기다 여러분 이제 독일에서는 100살 노인 70년 전 나치를 위해 일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이다. 자,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 경비병으로 근무할 당시 경비병으로 일했다는 이유로 100살인데 70년 전 일했다는 걸로 징역 5년형을 받습니다. 매우 엄격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웬만하면은 이 정도 살았으면 이제 봐줄만도 한데 2016년에서도 이렇게 처벌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친일파를 왜 처벌해야 될까요? 우리가 수행평가했을 때 지금 친일파를 처벌하는 거는 힘들다라고 말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왜냐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분야에서 친일파 후손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우리 사회적 도덕성의 기준이 많이 상실되었어요. 왜냐면은 무슨 독립운동 할 필요가 있냐? 나라도 친일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오히려 잘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내 욕심만 채우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야. 그게 바로 개인주의. 이런 생각을 심어준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헷갈리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면은 3대가 망해. 그러니까 친일하자. 나라도 친일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야, 학생들에게. 선생님도 수업하다 보면은 니네가 선생님 저는 친일파 할 거예요 라고 한 친구들이 있잖아. 근데 만약에 친일파가 처벌받고 독립운동가가 제대로 대우받았다면은 선생님 저도 독립운동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게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았고 발전하는데 쌤은 걸림돌이 되었다고 생각해. 근데 얘들아, 지금이라도 하면 안 될까? 근데 지금이라도 하면은 그게 왜 어렵냐면은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렀어. 그러면서 뭐가 없어졌을까? 증거가 사라진 거야. 방금 노덕술, 독립운동가 고문했잖아요. 근데 고문했다는 증거는 사라졌는데 일본을 칭송하는 대중 노래, 그 다음에 일본을 칭송하는 시는 남아있잖아. 작품 같은 거는. 근데 얘들아, 생각했을 때 누가 더 악독해 보여? 그래도 독립운동을 팔아넘기고 고문한 사람이 더 악독하지 않아? 이 방금 이정재, 염석진이 더 악독하잖아. 그냥 시를 적은 사람보다. 근데 염석진을 밀고 한 사람은 죽었지. 그 죽으면서 증거가 사라졌잖아. 근데 증거는 노래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친일파 거물급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처벌받는 사람은 증거가 있는 서정주나 최남선 이런 글을 쓴 김한란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지. 이것도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우리 학습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반민특위 활동을 했는데 주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선정, 조사, 체포했는데 누가?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 활동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어요. 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국회 프락치 사건. 프락치라는 건 얘들아 간첩이란 말이야. 자, 국회에 간첩이 있다. 왜? 공산당과 접촉하는 간첩이 있다, 스파이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회 스파이 사건, 프락치는 스파이. 그 다음에 경찰이 오히려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방해. 그러면서 있던 법도 개정하면서 처벌기한을 축소하게 되면서 반민특위 활동은 유명무실화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감형 및 현 집행정지로 한 명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농지 개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주적 토지 소유를 해체한 농지개혁법인데 얘들아, 당시 광복 후에 대한민국의 토지는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80%가 지주가 소유하고 있었어. 그러면은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은 소장농이었잖아. 소장농은 지주에게 50%의 소장료를 주고 있었던 거지. 자, 그럼 이제 광복이 됐잖아. 그러면은 이제 80%가 차지하고 있는 지주의 토지를 개혁해서 농민들에게 땅을 줘야 되는데, 일단은 북한은 1946년에 바로 토지 개혁이 실시돼. 자, 그러면은 북한은 토지 개혁을 어떻게 했는지 먼저 볼게. 북한은 토지를 무상 몰수하고 무상 분배했어. 그냥 지주들에게 갖고 있는 토지를 다 뺏어간 다음에 농민들에게 다 나눠준 거야. 이거 공산주의인 거지, 얘들아. 자, 근데 우리도 이제 농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무상 볼수는 좀 너무 하잖아. 그치? 내가 들고 있던 게 있는데. 그래서 농민들에게 땅을 주되 이렇게 북한처럼 무상 몰수 무상 분배는 아닌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됐어. 그러면은 어떤 농지 개혁을 했는지 볼게. 우선 농지 개혁법을 제정한 뒤에 아까 우리 재헌헌법에 있었죠. 농지개혁법의 원칙은 뭐였냐면요. 경자유전이었어요. 경자유전이란 말은 농사를 짓는 사람자 있어야 된다. 밭이 있어야 된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땅을 주자라는 원칙으로 토지를 분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남한에서는 3정보 이상의 토지, 어느 정도의 토지 일정 부분만 남기고 일정 부분만 3정보는 가지고 있대 나머지는 토지를 정부가 사들입니다. 지주들에게 정부가 토지를 사는 거예요. 유상, 매입. 정부가 지주들에게서 농지를 산다. 그럼 정부가 지주들에게 농지를 샀잖아요. 그럼 이제 농사짓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 농사짓는 사람에게 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파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주고 판다. 유상분배. 근데 여러분 정부가 여기서 농민들에게 돈 벌려고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싸게 파는 거예요. 쌤 그래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3정부는 여러분 굉장히 거의 한 10,000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 땅 이상의 토지를 어느 정도 농사지을 토지만 남기고 정부에게 팔고 정부가 농민들에게 싸게 나눠준 거야. 자, 이걸로 인해서 얘들아 이제 지주제는 사라지게 돼. 지주사약제가 거의 사라지고 많은 농민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갖게 됩니다. 자, 스스로 자기 땅에서 농사짓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된 거지. 자, 근데 여러분 문제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선생님 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샀냐면은 내가 1년에 수확량의 여러분 안 적어도 돼요. 수확량의 30% 정도를 5년 동안 나눠서 내겠어요. 할만하죠? 자, 근데 옛날에는 내 땅도 없이 수확률을 50%만 내는데 이제 내 땅이 생기고 30%만 5년 동안 내면 되니까 괜찮은 거야. 내 땅이잖아. 자, 얘들아 이 남한의 토지 개혁으로 일단 공산주의는 막게 됩니다. 이제 공산주의가 되면은 내 땅도 뭐 제대로 얻게 되는데 이제 내 땅이 생기니까 공산주의 이제 필요 없다. 난 내 땅에서 내 농사 지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남한의 공산화를 저지했다는 평가를 받아요. 근데 문제점 한번 볼게요. 문제점은 농지를 제외한 토지는 개혁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정책을 늦게 하면서 야 이거 농지개혁법 한다더라. 잘못하면은 정부에게 싸게 팔아야 되니까 미리 팔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쌤 이거는 싼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이것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유상 분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있는 사람들은 농지를 되팔고 오히려 타지 소장농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18번 학습지는 이렇게 끝났네요. 여러분 18번 학습지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학교에서 복습 안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생했어요. 안녕.